네. 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두 번째 이제 2부에서는 주로 의료 로봇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 로봇 하면은요, 조금 이제 의료 로봇 하는 사람들끼리 분류해 놓은 어떤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의료 로봇 하면 수술 로봇만 생각하는데 수술 로봇 전에 진단까지도 이제 우리가 의료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 분야, 어떤 이제 우리가 재활 운동을 시켜주는 로봇까지도 의료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약제, 제약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를 핸들링해주는 그런 로봇도 우리는 이제 의료 로봇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의수, 의족 이런 분야도 우리가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로봇이 쓰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료 로봇은 난소에 있는 종양을 배꼽 부위 작은 틈만으로 절제하는 로봇 수술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시 메스 등으로 함부를 크게 절개했지만 로봇을 사용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해성도 네, 뭐 이렇게 다빈치라고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암을 제거하는 그러한 로봇들이 현재 전 세계에 약 상당히 많은 숫자에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여 대가 동작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약 2천여 대 정도가 동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을 열어간 것이 이제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복강경 수술 로봇이고요.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은 이제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이와 같은 싱글 포트 플랫폼까지 나와서 이제 하나의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멍을 이제 배에 대한 구멍을 내서 안에서 로봇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로봇의 암의 개수만큼 또 어떤 그 카메라의 개수만큼 적어도 4개가 구멍을 냈어야 되는데 그 상처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을 정교하게 제어를 함으로써 이러한 싱글 포트 서저리 이러한 기술이 이제 나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뭐 심지어는 5일 만에 수술을 받고 퇴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환자에게도 고통을 덜게 하고 흉터도 적게 남는 그런 미래가 아니죠. 이미 싱글포트 수술 로봇이 우리나라에 2대 들어왔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대 지금 보급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이제 멀티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로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뭐 그러면은 저기 다빈치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타이탄 메디컬이라는 캐나다 회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미국의 그 FDA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빈치를 또 위협하는 이러한 새로운 수술 로봇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 기술은 역시 이것이 스네이크 타입의 로봇 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수술들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아까 다빈치 수술 로봇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진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이런 경우는 얘가 이렇게 스네이크 뱀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연계구부 입이라든가 항문을 통해서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수술 로봇도 지금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 스트라이커 같은 회사는요 이렇게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을 통해서 해가지고 관절 치환술 같은 것을 로봇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싱글포트와 복강경 수술 로봇에 다빈치가 있다면 이 관절 수술 로봇에는 이 스트라이커, 이 메코라고 그러죠. 메코라는 로봇을 스트라이커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3년 전에 대형 회사인 스트라이커가 메코를 품음으로써
아주 새로운 관절 수술 로봇 시대를 열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 큐렉소가 상장사인, 코스닥 상장사인 큐렉소가 있지만, 아무튼 전 세계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스트라이커 매코 로봇이 90% 이상, 95% 이상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런 다양한 관절 로봇을 3D로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깎을 것인가, 가장 최적의 절개 위치들을 컴퓨터로 전부 모의 실험을 한 다음에, 지금은 모의 실험이 아니라 깎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의사에게.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얼마나 관절을 하고 있는지 계획된 대로 어떤 그 관절 부위를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이게 눈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의사의 어떤 손기술에 의존하는 과거의 치료법에서 이제는 초정밀 가공 기계처럼 이렇게 3D CAD로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굉장히 정교한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릎 연골이 이제 사람이 이제 노화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수명이 막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암도 문제가 되고 치매도 문제가 되지만, 세 번째 질병 중에 하나가 이 관절이 다 그냥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렁뼈라고 생각하는 이 관절부가 남아있지를 않아가지고 안증뱅이가 된다든가, 너무 그 무릎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고통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뭐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기술에는 이런 로봇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이 보편화되고 또 의료 로봇 치료비가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료 로봇 기술은 어떠한 그 시장의 사이즈와 산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국민 보건 차원에서도 이런 로봇 기술이 빨리 우리도 확보를 해서 세계의 의료 로봇 기술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불행하게도 지금 의료 로봇은 전부 미국산 또는 유럽산 로봇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몇 개 중견기업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쩌면은 나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이쪽에 대기업화가, 이미 경쟁사는 외국의 경쟁사가 대기업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더 고도화된 기술이 개발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고, 우리의 이제 국산 로봇 기술 회사들은 작은 규모의 사이즈로 시작하니까 기술적으로도 조금 밀리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시장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또 투자가 덜 이루어지고, 이런 약간의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산업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기술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세계의 글로벌 메디컬 로봇 시장에 우리도 명함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세계 시장도 뛰어들고, 더 나아가서는 대국민의 건강도 우리 의료 로봇들이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 로봇은 어떤 시장성과 그리고 또 사회 복지성, 이 두 가지를 다 쫓는 이 두 마리 토끼의 기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의 지멘스도 이 혈관 로봇을 통해서 많은 그 혈관 환자들, 우리가 심혈관 쪽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 혈관을 스텐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영역의 동맥 질환까지도 이런 혈관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뚫어준다든가 스텐트를 받고 나온다든가, 이런 기술이 예전에는 의사의 손기술로 이루어졌죠. 근데 의사의 손기술로 이루어지면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냐면 의사가 받는 피폭량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스텐트를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점점 싫어해요. 자기가
역시 역시 질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화하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또 지멘스라든가 이런 유럽에 있는 기술들이 이쪽에 크게 미래 시장을 열고 이러한 기술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의료 로봇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되면 또 의료 사고가 나면 또 책임지는 위험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LG에서 저는 이런 기술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금 좀 삼성 같은 경우는 메디슨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좀 접고, LG는 거의 투자도 한 적이 없고, 이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Gmen스, 또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구글 이런 데서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미래성을 좀 우리나라는 좀 안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자문으로 하고 있는 고영 테크놀로지도 이런 수술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삼성병원에 들어갔고, 작년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뇌수술 로봇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고용의 뇌수술 로봇에 대한 현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라 그러니까 조금 제가 표현이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고용의 스타팅 멤버로서 사회이사로도 참여를 하고 또 기술 고문으로도 있으면서 이 국가 프로젝트를 제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로봇도 개발하고, 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이런 뇌의 구조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그 목표 지점까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한다든가, 도구의 실시간 위치를 감지해가지고 의사들이 어떠한 기구들이 뇌의 어느 지점을 들어가는지, 이러한 센서 기술, 이 3대 기술이 로봇 기술, 그다음에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고영이 갖고 있는 그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3D 검사 기술 있죠. 전자기판에 그 양분량을 체크하는 검사 기술로서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이제 의료 로봇을 뛰어들어서 이러한 뇌의 병변을 이렇게 치료하는 수술 로봇을 한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5년간 기술 개발을 했고, 그 다음 3년간 임상시험과 보안 설계를 했고,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병원에, 삼성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환자에게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또 약간씩 수술 성적은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기능을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에는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진출을 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기술적인 그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한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또 제가 관여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의료 로봇의 발전 트렌드를 본다면요, 지금까지 수술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오픈 서저리라 그래서 개복 수술을 했죠. 개복 수술.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환자의 고통도 크고 회복 속도도 굉장히 2달씩 누워 있고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내시경 기반의 복강경 수술이 이루어졌죠. 복강경 수술 로봇을 하면서 조금은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너무나 이거 손이 저릴 정도로 2시간, 3시간씩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의사들의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외과 수술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젊은 의사들이 로봇 수술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로봇 수술이 일어나면서 이 조종관을 갖고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3D로 보면서 사이버로 3D 좌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MZ 세대에서는 또 맞아 떨어지면서 외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증강현실 기술과 연동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무인 기술까지 인공지능하고 연결돼서 스스로 수술 경로를 채택해서 수술하는 그런 기술로까지도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말 그러겠느냐고 의심을 하시겠지만 의사들도 원해요.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고 4시간, 5시간씩 수술에 하면서 그냥 진이 빠지는 것을 이제는 큰 결정만 하고 사전 계획만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는 마치 아다스처럼 우리 자율주행 그 운전자들이 3단계에서는 로봇에게 맡기지만 중요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3단계 자율주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수술도 4단계가 아닌 3단계. 이거 아닌데? 저거 혈관인데? 그러면은 중간에 탁 자기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중요 수술에서의 어떤 그런 실수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인 수술이라기보다는 수술을 주도하되 중요할 때는 외과 의사가 개입하는 그런 3단계의 자율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의료로봇 학회에서 바라보는 곧 다가올 수술 로봇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의료로봇의 큰 축 중에 하나인 수술 로봇에 대한 현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재활이죠. 과연 로봇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이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을 입는 것이죠. 장착을 해서 나의 근력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미 손상된 기능을 로봇에 의존을 해가지고 보완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재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지재활, 하지재활, 그 다음에 의수의족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상지재활은 뭐냐면은 걸을 수는 있지만 손을 못 쓰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죠. 전혀 허리만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일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지재활 로봇. 그다음 하지재활은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걷는데도 이렇게 뭔가 디저블 장애가 온 사람들에게 자기 신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조 로봇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한다든가 재활 치료도 이제 3단계가 넘어가면은 재활이 irreversible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로봇에 의해서 걸음을 걷게 하는 그러한 로봇타이즈드 된 그러한 재활 로봇도 선보이고 있고 핸드 로봇의 어떤 정교한 그 손가락 동작을 인간에게 달아줌으로써 여러 가지 자기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 지금 이미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링크들을 제가 쭉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990년부터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금 더 보행 보조를 좀 할 수 있는 러닝 머신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가상 환경하고 연결시켜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런 재활 보조 로봇은 많이 이제 상품화가 됐고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유럽 쪽에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필요성을 세계적으로는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미 투입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파나소닉, 렉스, 엑소, 많은 혼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이 재활, 하지재활, 상지재활 이런 쪽에 이런 걷는 로봇 또는 입는 로봇에 대한 연구나 상품화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에 속하죠. 그러나 이런 분야가 역시 곧 다가올 소위 장수시대
장수 시대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커지고 또 수요도 커지고 국민의 이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다행히 대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예전부터 버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투자는 해왔어요. 이렇게 산업부 과제에도 제안서를 내고 R&D 과제를 이렇게 착수해서 이렇게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딱 대박을 터뜨린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재활 체계가 수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이런 도수 치료사들의 노동 문제, 이런 노동조합 문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규제 문제 벽에 있어서 이런 재활 로봇의 시장은 크게 열리지는 있지는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의 규제의 문제라든가 수가의 문제가 풀려가지고 의료보험으로 연동되고 이러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이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는 해마다 미국의 스위스에서 그동안 열렸었는데 이런 사이베슬론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사이베슬론은 우리 그동안 바이애슬론을 약간 좀 합한 건데 바이애슬론은 소위 3종 경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1등에서 3등까지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쪽의 핵심 기술을 엔젤 로보틱스라는 카이스트의 한 교수님이 개발을 했고 그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당연히 제가 유튜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좀 자세히 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지두환 선임 매니저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가 내년 정도에 로봇을 소개하겠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완전 인간형 로봇. 과연 이 인간형 로봇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일단 모터의 수나 관절의 개수, 센서의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모사를 하려면 적어도 모터가 6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6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이것이 집적화된 제어 기술이 아니면 이 인간형 로봇을 만든다는 거 쉽지가 않죠. 거기에다 그것만 필요합니까? 중심 잡아야 되죠. 또 두 눈으로 앞을 보아야 되죠. 또 물건을 집으려면은 촉각 센서가 있어야 되죠. 각종 수많은 센서가 붙어 있으면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 연산 장치가 100개가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연산 장치들이 또 웬만한 속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하드 컴퓨팅 속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가 플롭스 단위의 고속 연산이 가능해야 순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속 컴퓨팅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저 하나에 다 집적이 되는 기술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세이빙 기술, 또 메카니컬 기술, 부품 기술, 센서 기술, 컴퓨팅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 센서 처리 기술, 수많은 기술의 종합체이고 어쩌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발명품일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의 복잡도, 컴퓨터의 복잡도,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가전제품의 복잡도를 다 넘어서는 모든 인간 기술이 갖고 있는 현대 기술의 총집합체가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돼야 되는 거고 저런 로봇이 정말로 우리 생활로 들어와서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우리 가정의 집사가 돼서 가정일을 돌보는 그런 로봇이 상품화가 될 수 있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거는 자동차 시장, 반도체 시장을 넘는 거대 메가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이 시장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그때 가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기업이 결국은 인간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다 거머쥐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는 우리 영화의 터미네이터라든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 기업의 규모가 국가의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독점하는 기업이 구글처럼 또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처럼 한 기업이 모든 로봇들을 생산하고 로봇들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된다 그러면 그 시장 규모는 1000조도 넘을 수 있을 거고 그 시장을 전부 지배하는 기업의 규모는 지금의 애플 시총이나 또는 거대 기업의 시총의 몇십 배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규모는 예전에 우리 동인도 회사가 국가 규모의 권력을 가졌듯이 엄청난 국가 권력을 맞먹는 그러한 거대 기업으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로봇들을 이용한 이런 응용 예제들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하는 회사들도 우리가 곧 상품화가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배달 서비스 같은 것을 시제품을 보였는데 그런 회사의 시총이 벌써 삼성전자에 육박하는 시총을 갖는다든가 이런 투자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는요, 어마어마한 이런 벤처의 어떤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니까 기술자들이 또 이쪽으로 몰리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집적화가 되고 협업이 되면서 그 고도화된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하니까 이것이 집단 지능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룹 인텔리전스가 돼가지고 더 한 명이 개발하던 것보다 여러 명이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엄청난 것이고 그 기술이란 것이 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녹여지면서 나오는 기술은 지금 한 명의 연구자가 학교에서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연구개발 훌륭합니다. 머리도 좋고 학생들도 훌륭하고 저도 타이스트에 있지만 학생들이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전부 이 고도의 기술들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까지는 잘 가요. 근데 문제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을 이미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은 거대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끌어들이고 그 친구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엄청난 결과물들을 집적시켜 나가면서 인간의 최후의 꿈인 이런 로봇 기술에 대한 궁극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뭘 갖고 경쟁을 할 것인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또는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 그 다음을 넘어서는 기술에 우리가 재비하고 있냐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가 지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글로벌 IT 컴퍼니들 반도체 회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대한 국가적인 요구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여러 가지 이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의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선의의 경쟁을 좀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를 누가 더 내세울 것인가 그것이 국가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히 민간에게 맡기고 우리는 정치만 하면 된다? 그러한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움이에요. 왜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리더들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AI나 로봇을 갖고 중국 굴기의 미래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의료 로봇, 인공지능, 또 IT 기업들을 자꾸 끌어모아서 이런 많은 인력들을 총 집합을 해가지고 거대 하나의 그 지능 군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어떤 산업 경쟁력을 굉장히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한 명 한 명의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은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그 기술적 가능성은 높은데 이것이 모이는 힘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잠시 옆길로 샜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급히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행히 그래도 우리 현대 로보틱스가 이 바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가지고 뭐 조금은 안심이 되긴 하지만 뭐 그냥 돈 주고 산 건데 네, 이 기술이 우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인력들을 더 모아서 좀 더 그들과 알고리즘으로 경쟁하고 기술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를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CES라는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죠. 미국 가전 쇼가 해마다 로봇과 AI 그리고 드론, 헬스케어 이런 게 다 키워드입니다. 2017년 키워드가 이런 거고 2018년 키워드, 20년 키워드는 뭡니까? IoT, 5G, AI, 그쵸? 자율주행, 로봇, 드론, 디지털 헬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 다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단독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기술로 녹아져야 비즈니스를 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시스템을 이루고 그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자들이 그 준비된 환경에서 우리나라 내부의 이 리서치 환경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뭐 테슬라로 가고 엔비디아로 가고 페이스북으로 가고 이래 버리면 우리 남아 있는 기술은 노동자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개발 환경과 벤처 환경, 스타트업 환경이 잘 구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술자들이 스타트업도 하고 또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기술 개발도 하고 우리 국산의 기술 로봇을 잘 개발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의 국부도 발전을 하고 미래도 발전한다. 저는 과감히 그렇게 또 주장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에 열렸던 CES 2021에서는 스마트 시티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개별 기술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것이 환경으로 구축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이려면 실제로 그런 시티를 구축해 봐야 되는 거고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 기술을 우리가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느 시티를 하나의 체험 도시로 선정하고 거기에 모든 기술들을 규제를 다 풀어주고 여기서 마음껏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검증해보고 투자해보고 거기서 생태계를 형성시켜 가지고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이 뭐 언젠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완전히 미래 세상으로 오는 그런 현상은 뭐 계속 발전된 모습이라 보여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서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자, 인공지능이 뭘까요? 사실은 저도 박사과정 때 20년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미 그때도 신경망 기술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의 원리는요. 수많은 노드들과 그것에 상호 연결된 이런 웨이트라 그러는데 이런 가중치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술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뭔가의 인간이 갖고 있는 학습이 가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구현이 되는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돼야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이걸 전부 어레이를 처리해가지고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들을 연산을 시키려니까 단일 CPU 갖고는 이게 시간이 뭐 2달, 3달 걸리는 거죠.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90년대 중반에는 이거 한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돌리려면은 한 달 걸리고 막 보름 걸리고 그랬어요. 초컴퓨터로도. 그러면 이게 상품화가 되겠나 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개념으로만 정립되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속도가 15배가 빨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됐고, 세 번째로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위키피디아나 수많은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것이 먹이가 된 거죠. 마치 물을 만난 거죠. 물을 만나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시간으로 거의 30프레임, 초당 30프레임 레벨로 물체를 인식하고 걸어가는 물체 또는 움직이는 차,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온 것이죠. 근데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로 지금 빨리 발전을 했냐면은 일반 노트북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습할 때는 뭐 상당히 프레임 레벨에 서버 레벨에 고성능 GPU가 뭐 열 몇 개씩 달려 있는 거에서 학습을 해야 좀 학습 시간이 뭐 논문에 의하면은 뭐 3일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일도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러나 한 번 학습은 몇백만 개의 데이터와 몇억 개의 파라미터들을 세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고, 일단 세팅이 되면 그것이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아까처럼 칩에 넣는다든가 또는 소형 미니 컴퓨터에 넣게 되면은 이것이 자동차에서 올려주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고, 아까처럼 청소 로봇에 올리게 되면은 청소 로봇이 동작을 하고, 아까 미래에 다가올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달려주게 되면 인간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욜로 5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다 공개됐어요. 소스 파일 다 공개되고, 그거를 아까처럼 숨기는 세상이 아니라 공개를 통해서 더욱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해서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가를 우리 몸으로 느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지도 학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비지도 학습. 수많은 물품들을 이제 예전에는 얘가 의자다, 얘가 옷이다, 이렇게 막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레이블링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학습을 했는데 스스로 분류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 혼자서 수백만 개의 물품을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그룹핑을 하고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화하는 이러한 일종의 시멘틱 추론 기능이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도 제가 다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기계학습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혹시나 제가 지금 우리 엑셀러레이터 협회에는 이걸 PDF로만 드렸는데 교수님 자료가 다 좋아가지고 혹시 소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PPT로 지금 약 2.5기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제가 우리 지도한 선임한테 좀 상의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이 공개를 할 때 제가 제 자료 또 제 자료 또는 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그것을 명시한다면은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정도의 동의서만을 받고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PDF는 드렸고 PPT 원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역시 공개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정점에 사회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잘 인식하고
또 이렇게 기술들을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 또 최근에 세이지 메이커랑 구글에서는 모델 서치라는 플랫폼을 다 제공을 해서 공짜로 써라. 물론 처음에 모든 게임이 과금 정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공개웨어로 주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중간에 이것을 이제 구독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모든 개발 프레임워크가 그냥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아주 좋은 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만 된다 그러면 이들의 플랫폼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로봇을 티칭하고 로봇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학습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 로봇이 이런 영상이나 또는 음성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막 고속으로 돌려가지고 다 학습이 가능한데 로봇은 실제로 핸들링을 해보거나 실제로 걸어봐야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쓰러져 봐야 걸을 수 있고 떨어뜨려 봐야 물건을 집을 수 있듯이 스스로 막 핸들링 해봐야 학습이 되는데 그 학습 플랫폼을 제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 거죠. 그럼 시뮬레이션 기반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함으로써 로봇 쪽도 많은 기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구글을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구글은 룰 베이스라 그래서 수만 개의 어떤 룰을 정립해가지고 이걸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 나가야 할 방향은 구글이 아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이러한 룰 베이스의 보행보다는 학습 기반의 보행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로보티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학습 기반의 보행 제어 기술을 빨리 확보를 해야 좀 더 참다운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술이 앞으로의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전부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가연구소에서도 아직은 뭐 이런 연구소 수준이지만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그다음에 라이더 기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자율주행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주 핫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따왔는데요. 이게 뭐죠? 네, 바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침팬지가 맨 처음에 딱 뼈조각을 보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잡으면서 이제 사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이 루브릭 스탠리 감독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 여정화의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뼈의 그 손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침팬지라는 나약한 동물이 사자를 이기고 호랑이를 이기고 모든 동물계의 최고점에 올라서 결국은 인류 문명이 시작됐듯이 결국은 인간의 지능과 진화라는 것도 결국은 물체를 파지하고 조작하면서 시작됐듯이 결국은 로봇도 최후의 기술은 모든 물체를 잡고 핸들링하는 기술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지금 굉장히 보행과 더불어서 파지 기술과 핸들링 기술을 하고 있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로봇 기술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로봇 기술 실체가 뭐냐? 사람처럼 만드는 거냐? 인공지능? 그 물체를 보는 거? 그거는 뭐 컴퓨터도 하는 거 아니냐? 음성을 듣는 거? 그 일반 음성 AI 스피커도 하는 거 아니냐? 로봇 기술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당연히 비전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도 로봇 기술이 필요한 요소 기술이지만 로봇 기술의 유니크 기술은 보행 기술과 핸들링 기술인 거죠. 결국은 어린아이가 물건을 잡듯이 어린아이가 걷듯이 걷는 기술과 물건을 핸들링하는 기술만 완벽하게 가질 수 있다면 결국은 모든 그 기술이 제품화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제2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자가 돼서 이 로봇이라는 실체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 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연구들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어느 그 로봇 PM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네, 바로 이케아의 의자 조립을 그냥 이케아 설명서만 보고 과연 조립할 수 있을까? 그걸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서를 가지고 본인이 경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로 의자 조립을 했던 그런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이 시뮬레이션으로도 한번 해보고 실제 영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강조과학기술원팀은 차가 있는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고요. 생산기술연구소 참고로 위아래 팀은 로봇팔을 2개 사용.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영상을 좀 또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 이제 오늘의 결론, 과연 스마트 로봇 시대가 얼마나 다가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짓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로봇 시대는 누구나 온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내년쯤에는 올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돌파구는 이제 로봇 기술이 얼마나 현실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혁명을 이끌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스마트폰의 성공 요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폰으로서의 역할 외에 손안의 인터넷이라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핀테크와 같은 결제 시스템, 또 은행과 신용카드 역할까지 하면서 디바이스의 역할도 하게 되고, 영화 보기, 뭐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점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봇이 결국은 하나의 제품으로서 비즈니스로 성공하려면은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로봇이 레스토랑에서 연동을 하려면 레스토랑에서 쓰고 있는 폴스라는 그런 판매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배달 로봇으로도 가려면은 또 빌딩 시스템에 빌딩과 서로 연동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또 아까처럼 내비게이션과의 연동, 수술 로봇인 경우에는 수술 로봇과 병원에 있는 하스피탈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와 연동,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동이 돼서 시스템화되는 그런 대형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 아마 로봇 시대에는 점점 더 빠르게 연동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기술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의 이제는 단독 기술이 아닌 결국은 그 기술들이 서로 엮어지고 국가적, 아까도 제가 주장했듯이 강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술을 서로 산업적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는 날 아마 로봇이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컴퓨터의 속도는 나날이 발전하고요. 디지털 문명을 한없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중심 세대가 되고 인공지능 기술도 점점 끝없이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지금 스마트폰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결국 마지막 디지털 문명의 꽃 로봇 등장이 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이야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고교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혹시